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제가 아줌마라고 하면 다들 웃습니다. 그 나이면 할머니 아니냐고.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이왕 사는 거 젊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힘든 일이 있어도 오래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와 비슷하더군요. 학교 다닐 때 읽은 전래동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선비가 구렁이에게 까치의 목숨을 구해주니 나중에 선비가 구렁이에게 물릴 뻔하자 까치가 자기의 목숨 바쳐 구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박한 세상에 남이 도와줬다고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갚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이야기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살다 보니 저에게도 까치가 나타났습니다. 신기하고 반갑기도 해서 여기다가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인생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박복하고 한많은 저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없는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아버지가 일찍 죽자 남편도 아들도 다 떠났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눈물이 왈칵 솟지만 꾹 참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복집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흔에 늦장가를 간 아버지는 동네방네 저를 얻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딸이든 아들이든 자손이 태어난 것이 기뻤답니다. 병신인 줄 알았는데 애를 낳는구먼. 농담 반 진담 반 모진 소리에도 아버지는 계속 웃으셨답니다. 제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다리 장애를 갖고 있어 어릴 때 무수히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주인의 주선으로 10몇 살이나 어린 제 엄마와 결혼하셨죠. 어머니도 어린 시절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얼굴이 이리저리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듯 혼인했고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는 딸이 좋지. 그럼. 제가 1살이 되던 해 3일간이나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를 안고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잘 안 나가는 양반이 너를 업고 온 동네를 다녔댔어. 장애가 있었지만 아버진 손재주 하나는 탁월했습니다. 해방 전에는 일본 양복쟁이 밑에서 허드렛 일하며 곁눈질로 기술을 익히셨대요. 그 후에는 기술도 배워 양복 가봉도 하고 재단도 하다가 이윽고 양복 한 벌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나이 40에 가게도 차리고 아내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갑자기 큰 병을 얻어 1년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말기 암인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가망 없다는 말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다면 약초든 뭐든 가져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엄마는 외삼촌 손에 컸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서름, 부모 없는 마음을 잘 알았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눈을 뜬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 딸과 갓난쟁이 아들이 있는 엄마는 과부팔자를 원망하며 그렇게 몇 달을 울고불고 지냈다고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아버지 병안에 다 쓰고 나니 가게만이 남았더랍니다. 어릴 때부터 공보 자국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극히 싫어하던 엄마는 동생을 업고 제 손을 잡고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자는 애들만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물에 뛰어들까도 생각하고 확 목맬까 아니면 애들만 두고 도망을 갈까 별별 생각했지만 그래도 새근새근 자는 동생과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저를 보고 모진 생각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는 게 다들 힘들었지만 애 둘 딸린 과부한테는 더 많은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간장, 된장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추워도 뗄 나무 조각도 없으니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애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너만 다시 오면 받아주고 새로 시집도 보내주겠다는 외삼촌 말도 듣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쟁 때 가족을 잃어버렸기에 친인척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느질을 잘했지만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돈을 빌려 양복점 간판을 떼고
곰보 칼국수라고 불리는 국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라고 엄마는 생각했대요. 아버지 가게에 있던 책상과 의자를 두고 집 부엌에서 가마솥에 멸치를 우려 호박이랑 양파, 간장 등 넣어 끓인 칼국수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중요하니 큰 시장에 가서 미군 군용 부대에서 나온 밀가루 자루를 이고 와서는 팔이 부러질 듯 반죽을 쳐대던 어머니의 고단한 노동을 보고 저는 자랐습니다. 어린 남동생 대신 엄마 심부름을 참으로 많이 했죠. 서당계 3년이며 풍어를 노래할 수 있듯이 저도 꽤 국수를 끓여냈습니다. 곰보 칼국수는 동네에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먹으러 올 정도였고 저희 세 식구도 굶어서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는 더 이상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시더군요. 50견이 일찍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칼로 썰어대며 국수를 만드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가 도와라. 어쩔 수 없다. 동생 학교는 가야잖아. 저는 그때 중학교 졸업을 하고 1년간 집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딸로 태어난 숙명인가 싶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넌 중학교라도 나왔으니 일단 됐다라고 하던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생은 아직 중학교 입학 전이라 제가 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어요. 남동생은 중학교 교복 입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간 채 밀가루나 뒤집어 쓰고 있자니 속이 상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반항하자니 엄마가 힘든 게 뻔한데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사춘기 반항을 속으로 삭히고 삭혔어요. 나도 학교 가고 싶다, 일하기 싫다 매일 속으로 외쳐봤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요. 속에 맺힌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반항이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18인가 손님으로 점점 붐비는 칼국수집에서 저는 그때 한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칼국수랑 김치는 짝꿍이듯이 저희 가게에 무며 배추 같은 채소를 가져다주는 청년이었습니다. 제법 큰 시장가 골목 끝에 있는 식품점 배달꾼 오빠와 오다 가다 눈인사하던 사이가 어느덧 빵집에서 단팥빵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덜컥 애가 생긴 것이었어요. 매일 갇혀서 칼국수 반죽이나 하던 제가 그 채소가게 오빠가 자기 집에 가자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억지로는 아니고요. 매일 퇴근길 단팥빵을 부끄러운 듯 내밀던 오빠가 좋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임신이란요. 아버지 없이 크는 자식들 티끌 잡힐까 엄마가 늘 엄하게 대했는데 난리가 나도 이제 큰 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린 나이에 무작정 숨겼어요. 처음에는 애가 들어선 줄 몰랐어요. 입덧은 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질릴 수가 없었어요. 숨긴다고 숨겼지만 제 뒤태를 보고는 엄마가 임신인 것을 아셨어요. 애 아빠가 누구냐는 말에 저는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로 울면서 배회했어요. 금세 해가 지자 결국 집 근처로 돌아왔지만 엄마한테 맞아 죽을까 봐 골목 끝에서 징징 울고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감기 들라. 망할년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애 놀란다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고기 반찬에 저녁까지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먹다가 묻지도 않으셨는데 애아빠는 채소가게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방 한 칸 마련할 돈은 있대요. 이남 이녀 중 둘째고요. 배가 고프니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애아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 듣고 난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장로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내주셨어요. 고등학교 보내줄 등록금이었다며 제때 못 보내준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동생만 다 해준다고 원망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국 밥상머리 앞에서 엄마랑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시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의 자취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라 하니 어색하고 창피했어요. 처음에는 식장에서 간단하게 예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 하혈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이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아기가 막상 잘못된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될 위험이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야 어머니가 사준 원피스를 입고 남편과 남편 가족, 저와 제 가족들이 만나 중국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칼국수집을 누가 도와주나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엄마는 알아서 하겠다며 아픈 팔에 침을 맞아가며 일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기 싫던 부엌 일도 온전히 제 살림이라고 생각하니 나름 할만했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를 기르고 남편한테 내조하는 것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자 자신이 직접 채소 도매업에 뛰어들었고 주변 가게에 채소를 고정적으로 납품까지 했습니다. 돈벌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결혼 전에 죽어도 몰랐던 습관으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원수 같은 술, 바로 그놈의 술이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늘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기어들어 오더군요. 술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했어? 술은 애를 못 낳잖아. 단팥빵에 우유는 어떻게 사줬니? 막걸리에 파전 먹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고. 꽃이라면 뭔들 못하냐. 나 산다. 술을 물처럼 마시는 남편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5살 무렵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으로 육교를 건너다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다 그만 가버렸습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저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시골에서 올라온 시댁 식구들도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술이 원수다, 술이 원수야 하며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는 병원 앞에서 그 비를 다 맞고 들어오지도 못하셨어요. 이상하게도 남편의 죽음이 제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닌데 뭔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엄마 팔자 닮으면 어쩌냐 하며 꺼이꺼이 울던 어머니. 저는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사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들이 까무룩 잠이 든 모습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엄하고 무섭고 일만 시키던 친정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남매를 보고 살듯 저도 아들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남긴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술 먹는데 쓴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번다고 착각을 한 건지 아무튼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다시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곰보 칼국수 간판을 제 아들 이름을 넣은 칼국수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남동생도 대학은 마치고 외국 계열 회사에 입학했습니다. 없는 돈에 대학도 보내고 유학까지 시킨 것이 허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엄마를 모시고 미국에서 살겠다는 동생. 하지만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남의 나라 말도 모르는데 답답해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고민 끝에 저에게 엄마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정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엄마가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 동생은 자신한테 많은 기대를 하는 엄마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엄마 잘 모시겠으니 가서 잘 살라고 동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칼국수를 끓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썰면 아들은 옆에서 공부하고 엄마는 그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간간히 엄마 앞으로 돈을 보냈지만 거기서 결혼하자 보내는 액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저는 악착같이 밀가루 반죽 쳐댔습니다. 그렇게 돈도 모으고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18평의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이니까 쉽지 그동안의 일은 말도 다 하지 못합니다. 가게에 불이 나서 입은 옷만 걸치고 나온 적도 있었고 손님들이 술 먹고 저한테 수작질을 거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팔이 너무 아파 휴업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희 칼국수를 먹겠다고 골목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힘들지만 흘러가긴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겠죠.
칼국수 집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벌이도 괜찮은 무렵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났는지 사기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라, 가게 분점을 내라, 돈 빌려달라 유혹도 있었지만 전 아들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서 장가갈 때까지 다른 곳도 보지 않고 칼국수 집을 묵묵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여행을 떠날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동생 집도 가보고 두루두루 세상 구경을 할 요량으로 말입니다. 어서 아들이 자라서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술 먹고 죽은 남편 앞에 너 그렇게 가도 나 아들 잘 키웠다라고 저승에 가서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술도 안 먹고 반항도 안 하는 착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한 번에 떡 붙으니 그동안의 고생은 눈녹듯 사라지고 제가 다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입학식을 보고 와서는 엄마에게 세계 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들만 자리 잡으면 말이죠. 그때는 칼국수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훨훨 날아가야지 하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많이 약해져 있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군대로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직이 어려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저 영화합니다. 아직 시나리오로 쓰고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 전 당황했습니다. 삼촌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영화라니?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경영학과 나와서 영화를 한다고 그래, 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회사 다니면서 영화 하던지 취미로 하는 거지. 그런 영화를 누가 봐요? 엄마도 취미로 칼국수 끓이면 먹으러 옵니까? 뭐? 영화 하면 돈 벌 수 있어? 아니잖아.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 대학 나온 것도 밥 먹고 사는 것도 네 방에 가득 찬 책도 다 돈으로 산 거지. 내가 알기론 영화도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니? 그렇지만 저는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화라도 하면 글이라도 쓰면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쨍그랑 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탁자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처럼 말이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저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도 아프지 않더군요. 영화 보는 거 어릴 때부터 좋아하더니만 근데 그게 먹고는 살 수 있어? 저와 아들의 싸움을 말없이 보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는 게 바빠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못하는 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은 유난히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반에서 1등 했으니 극장에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때도 동아리 활동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방학마다 쏘다닌 것도 저는 다 가볍게 즐기는 걸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과 계속 대립하고 다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저를 위해 다녔다고 하는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영화를 배우고 싶었지만 제가 무서워 경영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도 내가 무섭긴 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괜히 엄하게 키웠나 후회도 했습니다.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나 때문에 괴로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나 팔 머리 위로 못 올려. 왜 그런 줄 알아? 너 같은 놈 키운다고 맨날 밀가루 반죽해서 그래. 그런 엄마한테 효도한다는 셈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냐고. 저는 아들에게 악다구니를 쳤습니다. 저런 새끼 낳자고 제가 그 고생하며 남편 여의고도 팔자도 안 고쳤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라며 울고 불고 아들에게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하는 게 무슨 죽을 죄냐고요. 나한테는 죽을 죄야. 너 하나 키우자고 내가 칼국수를 얼마나 팔았는데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살라니까. 영화도 잘 되면 돈도 벌고 다 한다니까. 그게 말이 쉽지. 다 되면 누구나 다 하겠지. 안 그래? 영화도 영화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결혼도 다 해요.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암튼 전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래요. 태어난 의미가 없잖아요. 숨막히게 남들처럼 살면 정말 지겹다고요.
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영화 때문에 저 숨 쉬고 살아요. 뭐? 저는 결국 아들의 뺨을 갈겼습니다. 손을 안 대고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손댈 필요도 없었죠. 밥 먹은 그릇도 제 손을 씻고 양말도 속옷도 제 손을 빠는 놈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물론 공부도 알아서 하고 질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놀지도 않더군요. 남편처럼 객사할까 술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잘 듣고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국수집에서 서빙도 배달도 묵묵히 하던 듬직한 아들, 남들이 저런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딱 그런 아들이었는데 숨이 막히다니요. 아들 하나 키우자고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새 출발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는데 고작 듣는 말이 이따위인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의미라니? 너 낳으려고 10달 꼼짝없이 방 안에 누워있고 100일까지 밤에 잠 한 번 실컷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불면 날아갈까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그럼 나는 무슨 의미로 아들을 키운 걸까요? 아무튼 아들의 말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로 아들은 짐을 싸더군요. 제가 갈린 뺨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그래 나가버려. 숨이 막혀? 나는 숨 쉬고 싶어서 쉰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래! 너 같은 놈한테 들인 돈 다 청구할 거야. 학비부터 먹고 싸고 입고 한 값 내가 다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해! 네, 다 드릴게요. 그럼 저 가도 되는 거죠? 하나만 아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래, 돈 없이 살 수 있나 보자 어디. 편히 사세요. 이제 벌만큼 벌었잖아요. 자유롭게 사세요. 저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떠올려 보면 동생도 유학 갈 때 엄마랑 대립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며 반대를 무릅쓰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동생도 숨이 막혀 유학과 이민을 택했을까요? 너 하나 때문에 산다. 너밖에 없다. 엄마도 늘 그렇게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그렇게 의존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속을 끓이고 있으니 보다 못한 엄마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해주라고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꿈을 위해 살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요. 암요, 저도 압니다. 영화가 무슨 죄도 아니고 잘 되면 돈도 버는 것 압니다. 영화를 한다고 해서 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것이 꼭 지 아빠 같아 더 싫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시는 줄 알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을 괜히 더 아들이 미웠습니다. 처음부터 막대먹은 놈이었다면 이렇게 실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나이 30 가까이 돼서 반항하면 저보고 어쩌라고. 하긴 저도 결혼 전부터 애 낳고 난리를 쳐서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죽은 남편한테 원망이 부모에게 쏠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면 아버지 장가도 가지 말고 나를 낳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커지더군요. 몇 달이 흘러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도 받지 않겠다 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나갔는데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선뜻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말이라도 했는데 말이죠. 엄마는 나중에 후회하니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영화를 인정하는 것 같아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을 대면서 지금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저는 벌건 손을 대충 닫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시체 안치소 같은 곳에서 아들을 보여주더군요. 피투성이지만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사람들을 찌르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한 아들이었는데 지금부터 자기 삶을 살겠다고 나가는데 말입니다. 하필 학원 많은 사람 중에 내 아들일까? 저는 그만 병원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쫓지만 않았어도 일이 되진 않았을까요? 제 탓 같았습니다. 그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저 세상을 간 아들, 저도 함께 가겠다며 약을 털어먹으려는 순간 아들의 짐을 정리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묵고 있던 고시원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작은 방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고시원에 가보았습니다. 아들 같은 젊은 사람도 꽤 많이 있더군요. 아들이 있던 방에는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이나 그 밖의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손때가 묻은 그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물건을 버려야 애가 좋은 데로 간다며 한사코 불에 태우라고 했지만 노트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 뭔지 몰랐던 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펼쳐봐도 작동법을 모르니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왜 그렇게 말을 못 해줬을까요? 이제와 매일 엄마는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울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또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엄마는 손자가 죽고 충격도 받으셨고 저도 망가지고 있으니 여러 충격 때문인지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치매라고 판정을 받으시니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라도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곁에서 모셨을 것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모시지 못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결심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져야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칼국수집을 팔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 상태도 그랬지만 몸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관절염이 심해졌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후에는 저는 칼국수집을 처분하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원룸이 있는 빌라로 만들었습니다.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보고했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은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누가 모시나 싶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려고 건물 꼭대기에는 저희 모녀가 살 집도 장만했습니다. 저같이 모질게 엄마를 괴롭힌 딸도 없을 겁니다. 남편 죽어 아들까지 그리 가다니 그걸 지켜보는 엄마도 무척 힘이 드셨겠지요. 이내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원룸텔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 15개가 모여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제가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시작해 이렇게 일궈냈으니 장한 것일까요? 아들 결혼하면 집을 사주겠다며 알뜰살뜰 모은 돈도 합쳐 올린 건물이었습니다. 외식 한번 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극장 구경 아들하고 간 적도 없는데 허망했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친정엄마를 위해 마지막 힘을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가도 말이죠. 제가 운영하는 원룸텔에는 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들처럼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학교 근처라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진작 이런 건물을 얻어서 아들 작업실로 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아직 무리라 근교에만 갔다 와도 엄마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저는 원룸의 월세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대신 월세 주는 날짜를 정확히 지키라고 통보했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후원하던 보육원도 있었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시설에도 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들 제 날짜에 어김없이 돈을 주긴 했습니다만 한 번은 월세도 밀린 경우가 있었는데 보증금도 거의 바닥이 드러난 세입자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방 가득 쓰레기가 쌓였지 뭡니까? 그동안 건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인지 몰랐습니다. 얌전하게 생긴 여대생이 쓰던 방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1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에 간의 신의가 문제였습니다. 그 후에는 사람들을 들이는데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학교는 어디인지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모습이 투영되더군요. 나이도 어리지만 체형도 비슷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주책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요?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월세가 두어 달 밀려도 봐주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끔 집 밖에서 보면 살이 빠져 있고 축 처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달째 월세가 밀리더니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이번에는 쓰레기 같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좋은 일을 여러 번 겪어서 그런가요? 섬뜩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다른 세입자들이 모여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문 열어!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분명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답이 없길래 경찰관을 부르려고 하니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의 몰골은 형편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힘없이 묻는 청년 뒤로 소주병 위에 이름 모를 약병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죽으려고 했던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성큼 걸어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에게 내미니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나도 잘 알아. 죽으려고 했거든. 근데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죽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던데. 뭔지 모르지만 살아봐. 나도 사는데 자네가 왜 못 살아? 사장님이야 걱정 없으시잖아요. 돈 걱정이요. 돈이면 다냐? 하긴 돈 없는데 돈이 전부지. 돈이 없으면 정말 돈밖에 안 보여. 그래, 난 걱정 없어.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나 꿈이 있나 희망이 있나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는데 좋겠지? 그래도 하나도 있으시네요. 이 와중에 농담을? 화를 내려다 한숨을 길게 쉬는 청년의 슬픈 눈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쭈 농담이 나오니? 죽으려고 했던 사람 맞아? 그러자 청년은 이내 엷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술병이나 약병을 정리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힘없는 청년의 뒷모습에서 자꾸 아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사장님, 월세 못 드려서 죄송해요. 보증금도 거의 바닥인데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야? 월세 때문에? 미쳤네, 미쳤어. 네, 미친 거 맞죠. 미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영화가 그렇게 힘들어? 돈도 없는데 미쳤다고 영화를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동생도 있는데 무슨 영화를 한다고 미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 천벌을 받죠. 옅은 미소는 이내 울먹이는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듣자니 함께 영화를 만들자고 몇 군데서 출자금을 모았는데 조감독이란 사람이 그걸 들고 도망을 갔답니다. 몇 천도 아니고 1억을 말입니다. 당장 빌릴 데도 없고 메꿀 자금도 없고 영화를 안 만들면 오히려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하니 오늘 밤 죽겠다고 술 마시고 수면제를 먹으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거야? 나 가면 다시 약 먹고 확 죽으려고? 그것도 쉽지 않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살아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월세 안 냈으니까 내가 쫓아내면 그때 또 죽어? 아니요, 악착같이 살아볼게요.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제발 내쫓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다 갚아드릴게요. 진짜예요. 저 약속 잘 지켜요. 어떻게? 택배하던지 막노동이라도 해야죠. 근데 있을 곳 없으니 당분간 신세지면 안 될까요? 싫어. 뭘 믿고 감히 내 건물에서 죽으려고 한 사람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신 안 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청년은 제 앞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방을 빼라고 했을지 모르죠. 집주인 뭔 상관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청년은 계속 빌었습니다. 돈 없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일어나 하면서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그 돈 내가 준다면 어쩔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갖고 도망간 돈 준다고. 1억 내가 줄게. 근데 영화가 1억으로 되니? 100억 들인 영화 있다고 텔레비전에서 떠들던데? 그런 영화도 있긴 하죠. 근데 돈을 주신다니요? 사장님 투자하신다는 겁니까? 무슨 투자야. 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준다고. 줄게. 나 1억 없이도 살아. 네? 그럼 제가 그거 10배로 갚아서 드립니다. 나중에 10억 드린다니까요. 그럴래? 그거 좋겠다. 10배로 꼭 갚아라. 응?
그렇게 엎드려 오는 청년의 모습에서 아들이 겹쳤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말을 툴툴거리게 해도 저는 청년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막상 은행에서 청년에게 돈을 주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그만큼 저는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계좌로 돈을 보내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리듯 아들 같다는 그 느낌 하나로 저는 청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아는 지인은 그럴 돈 있으면 길거리에서 나눠주라고 하대요. 뭐가 불쌍하냐고 사지육신 멀쩡하고 자기가 하고픈 일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괜히 짠하게 마음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다들 제 마음을 몰라주더군요. 나도 돈 주고 싶어서 줬어. 불쌍해서 준 거 아니야. 나중에 준다잖아. 10억. 얼씨구 돌려주면 내가 장을 지진다 지져. 하긴 저도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1억 줬다고 하면 그렇게 반응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1억 갚으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못해준 부분을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좀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1억도 큰 돈이지만 대부분 영화가 수백억씩 들여서 찍기에 턱없이 적은 액수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몇 천만 원 미만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찍는 것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도 청년을 통해 알았습니다. 근데 영화 찍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들어? 필름값이야? 요새는 디지털로 찍어서 필름으로 안 해요. 영화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죠. 글을 쓰는 사람부터 연기자, 보조스텝, 촬영기사 등등 작은 영화도 수십 명이 필요한 그것이 영화예요. 인건비부터 진짜 소품까지 다 준비해야 해요. 찍는 장소도 다 돈을 내고 빌리는 거예요.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세트 비용이 없어 자기 집을 촬영했고 심지어 자기 집 전세금까지 빼서 영화를 완성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해?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를 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진짜 영화 아니면 그 무엇도 만족이 안 돼요. 딱 죽을 것만 같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영화를 했던 걸까요? 영화는 찍기 전도 오래 걸리지만 다 만들고 나도 할 일이 태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모르는 게 많네, 내가. 혹시 노트북 사용하는 것 알려줄래? 촬영 준비 중인 청년을 졸라서 노트북 사용까지 배웠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을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노트북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작업한 시나리오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드라마 대본처럼 적혀있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중년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그 주인공이 딸을 잃고 곰국을 끌어대는 이야기였습니다. 중년 여자의 인생이 마치 저와 비슷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중간에 끊기는 통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마치 주인공이 저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고작 내 이야기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청년을 통해 이렇게 아들을 한층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순진해서 어린 놈한테 당한 늙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월세가 1년 이상 밀리고 돈 1억 주고 잘한다. 사기꾼한테 당했네. 아니야, 영화 촬영이 무기한 연기되었대. 그럼 1억 원어치를 찍던지. 다음 달에 들어간대, 촬영. 왜 그래? 자기 돈이야? 그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는데 안 당했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놔도 사기를 당해도 내가 당해요. 어린 놈이 꼬시기라도 했어? 왜? 같이 살재? 뭐라고? 미쳤나 봐. 아들 같은데. 동네방네 소문 파다해. 어린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됐어.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부터 저는 동네 부동산이나 목욕탕도 가는 게 꺼려졌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날지 몰랐습니다. 지방에서 찍는 영화라 당분간 서울에 오지 않는다는 청년은 방을 뺄 테니 월세를 놓으라 하더군요. 아마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잠깐, 아들 노트북 가져가. 혹시 알아? 거기 영감이 있을지? 뮤즈인가? 아이디어 같은 거라도 생길 수도 있잖아. 사장님 뮤즈도 아세요? 자네 덕분에 히치콕도 알고 에필로그가 뭔지도 안다니까. 르미에르 형제도 알고.
와, 대단하시네요. 영국 태생 미국 영화 감독인 히치콕도 알게 되고 필름 영화를 처음 만든 르미에르 형제도 뭔지 알고 영화 끝에 덧붙이는 말처럼 장면이 나오는 에필로그도 공부했습니다. 모두 청년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영화를 한 번도 같이 못 본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청년과 이야기하듯 아들과 영화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노트북 가져가. 그 안에서 도움이 되는 것 있으면 우리 아들 이름도 영화 마지막 자막처럼 올라가는 거기에 넣어줘. 엔딩 크레딧에다가요? 그래, 엔딩 거기다가. 애가 영화를 하고 싶다고 하던데 끝내 못했어. 청년은 잠깐 갔다 온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름 모진 풍파를 겪고 나니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도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돈 1억을 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청년을 통해 아들을 조금 이해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 제 인생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몸은 좋아졌기에 저는 다시 칼국수집을 오픈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간밤에 잘 주무시다가 아침에 눈을 못 뜨셨습니다. 함께 동생이 사는 곳도 가보고 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습니다. 엄마의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진통제랑 파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뜬 오래된 파스와 먼지가 뽀얀 진통제가 엄마의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탓에 미국에 있는 동생은 장례가 마무리되고 나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동생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성공했네. 나는 완전 망했다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칼국수나 하는 건데.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건물까지 있는 걸 보자 누나가 더 성공했다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작 제 피부치한테는 무관심했던 저를 탓하면서요.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저는 동생에게 무한정 잘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외롭기도 했거든요. 동생은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머리를 식히겠다고 했습니다. 바닷가로 여행도 가자고 하고 옷 한 벌, 음식 대접 한 번 못했다고 백화점에서 고급 의류에 일식 요리까지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름 누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빼내려는 감언이설이었죠. 한국에 머물면서 제 이름으로 주변에 돈도 빌리고 명의도용까지 하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동생이 필요한 서류라며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정작 동생이 정에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누나 하면서 살갑게 굴면서 하여간 나쁜 짓은 다 하고 갔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감쪽같이 출국한 후에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도 못 간 누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기꾼은 바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저는 몇 번이나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이제 남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제는 돈까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요. 건물은 차압이 들어오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드는 생각은 엄마가 이 꼴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하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의 주선으로 어느 식당에서 참모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저를 보고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거봐, 모르는 놈한테 1억을 주더니 이제는 아는 동생한테 홀랑 털어먹히고. 아휴, 사람이 순진해서 그래. 불쌍한 사람이야. 자식도 죽고 얼마나 허망해. 그 청년 유명해졌던데 안 오는 거 봐. 유명해졌어? 네, 외국에 가서 상도 탔대요. 그리고 영화 관객도 많이 들고 또 영화 찍던데. 거봐, 그놈이 돈만 가져가고 입 싹 닫을 줄 알았어 내가. 저는 동네에서 저를 상대로 이 말 저 말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길 마음속으로 빌었거든요.
그날따라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장일 때는 몰랐는데 종업원이 되니 이럴 때가 가장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손님이라도 많으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고 시간도 잘 가는데 말이죠. 손님이 계속 없으면 혹시 저를 자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으로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잘 되고 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어. 죄송해요. 진작 찾아와야 하는데 바빴습니다. 아니야. 나도 뭐 일이 많았어.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밥 먹으러 왔어?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 10억 드려야죠. 뭐? 저 그때 1억 아니었으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하고 영화도 완성이 아니잖아요. 식당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렇게 은혜 갚는 장면이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10억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아릿하게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정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비록 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아, 진짜 갚네. 대단하다. 1억이 10억이 되는 게 말이나 돼? 장을 지진다며? 장 지진다고 떠들었잖아. 내가 그랬나? 아우, 까지 지질게. 가져와. 좋은 일 생겼는데 못할 짓이 뭐 있나? 동네 사람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청년은 10억이 찍힌 통장을 나한테 내밀었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기뻐해 주더군요. 돈이 좋아서라기보다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증거라서 좋아한 것이 아닐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 있죠? 노트북에 있는 아드님 시나리오로 단편 영화도 만들었어요. 같이 보러 가세요. 저는 청년과 다음날 극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써놓은 대로 찍은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 감독 이름 다음으로 작가 이름에 내 아들이 떡하니 쓰여 있더라고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들의 최치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아들 이름이 또 보였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 한이었는데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이 좋아하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몇 년 안에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 영화 이렇게 잘 나가는 거니? 그럼요. 이제 또 영화 하는데 그 돈 투자 안 하실래요? 이번에는 100억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지. 몇 년 만에 10억을 벌었다고 하길래. 번 것은 맞아요. 관객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청년의 도움으로 전 다시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10억 다 받기에는 그래서 제가 준 1억하고 2년 동안 월세 밀린 것만 다시 받았습니다. 저의 은혜는 그 10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저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하니 청년은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1억씩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10년이나 저를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9억으로 다시 영화를 만든다는 청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까치를 만나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앞일을 장담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저는 제가 사연에 빠지다를 매번 즐겨 찾으면서도 설마 하니 직접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한번 나도 보내봐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잠깐 스쳤던 것 뿐인데 그 이후로 그 생각이 자꾸만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잡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았네요. 사연 쓰는 글 솜씨가 영 자신 없어서 신청은 엄두도 못 내본 저는 중년 나이의 여자랍니다. 지금은 시들시들해졌는데 한동안 제가 열심히 불렸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한다다인데요. 제 별명이 어째서 한다다가 되었는진 그 기원을 거슬러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집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친정은 마치 평범하고 이상적인 대한민국 4인 가족의 표본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긴 했으나 건실한 가장 역할을 해내셨던 친정아버지,
큰일 삼촌께서 투자 사기에 휘말리시기 전까진 아주 유복했던 외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오셨으며 내조의 여왕이었던 친정엄마. 허우대 멀쩡하게 타고 나서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친정 오빠. 그리고 애교 많고 활발한 막내딸인 제가 있었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타고난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 시절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여기게 될 줄 알았다면 초등학교 시절을 더욱 소중하게 보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정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폐암 선고를 받으셨고 암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친정 엄마께선 당연하게 병원에 붙어 계셨기 때문에 저하고 오빤 알아서 지내야 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게 어그러졌어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오빤 쓸데없이 이성교제에 눈을 뜨고 있었던 데다 설상가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부모님께서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마구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스스로 다 망쳐놔서 그렇지 얼굴이 제법 괜찮게 타고난 편이었어요. 그러니 주위에서 얼마나 헛바람을 많이 넣었겠어요. 소위 노는 무리들이 얼굴 마담으로 자꾸 오빠를 꼬여냈던 겁니다. 오빤 노는 재미를 알아버렸고 이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를 갈아타가며 신명나게 놀았어요. 오빠, 대체 어젠 집에 왜 안 들어왔어? 자꾸 이러면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엄마 속상하고 힘들어할까 봐 내가 일부러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오빠는 왜 그런 것도 몰라줘? 그러고도 오빠가 우리 집 장남이야? 그리고 그 가죽 잠바 뭔데? 어디서 난 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내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넌 신경 쓰지 마. 중학생은 몰라도 되는 고등학생 어른들의 세계가 있다. 미친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멋있거든? 그리고 내가 왜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 같이 쓰라고 엄마가 집에 두고 간 돈, 그걸 왜 오빠가 혼자 다 가지고 간대? 같이 써야 되는 돈이잖아. 빨리 내 거 내놔, 이 도둑놈아. 도둑놈이라니. 너 말 조심해라. 그렇게 싸나운 여잔 남자들이 대체로 안 좋아하거든. 새겨들어. 돈 주기 싫어서 말 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도둑놈아,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엄마한테 다 이르고 오빠 그 가죽 잠바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드세냐? 무서워서 집에 오질 못하겠네. 내가 도둑놈이긴 하지. 여러 여자 마음을 훔치는 도둑. 그럼 난 도둑질을 해야 해서 오늘도 바쁘거든? 그럼 이만 나가볼게. 내가 먹은 거 설거지는 네가 좀 해줘라. 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남자라서. 친정오빠가 아무래도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집 장남의 허파에 헛바람을 저토록 가득 넣어놓은 건지 범인을 안다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주먹을 쥐었을 정도였죠. 지독한 허세에 빠진 오빠의 작태를 저는 결국 부모님께 고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제 몫의 용돈도 다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 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이라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었던 소중한 나이키 가방과 신발 세트를 어느 날 저 몰래 훔쳐가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줬고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친척 어른들께서 주셨던 손목시계는 누구한테 팔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았더라고요. 제 머리끈,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몰래 가져다가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500원, 1,0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전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병원 생활하고 계신지 아시니까 걱정 안 끼치고 싶어서 묵묵히 견뎠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지경이 됐었죠. 그래서 병원에 수건과 양말을 챙겨서 갔던 날 오빠의 미친 상태를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께만 말씀드린 건데 엄마의 심상치 않아진 낯을 확인한 친정 아빠께선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진실이 다 퍼지게 됐던 건데요. 두 분은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께서 이마를 짚으며 현실을 부정하셨어요. 우리 집안 자랑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입시 공부하느라 매일 여념이 없다고 분명 나한테 그랬건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문제집 살 게 엄청 많다 그랬는데 그것도 전부 가짜였어? 아니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지. 우리 효자 아들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리가 없어. 친정엄마께선 진정 당신의 아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면모 따위 당신의 아들에겐 없다고 여기셨어요. 제가 쏟아낸 그간의 오빠의 모든 행각을 들으시고도 아연 실색하시며 반쯤은 못 믿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선 반면 오빠가 그렇게까지 엇나갔다는 게 어느 정도 믿어진다고 하시면서 잠깐의 방황일 거라고 보셨어요. 그간 너무 착한 아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잠깐 엇나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반응을 보면서 전 왠지 서운했던 듯 싶어요. 두 분 다 저를 향해 너는 괜찮았니? 마음고생 심했지? 이렇게 물어주지 않으셨거든요. 몇 달씩이나 혼자 사귀며 지내온 절 칭찬해 주지도 않으셨고요. 그간 집안일도 병원을 열심히 오가는 것도 아버지께 틈틈이 편지를 써드리는 것도 다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무척 서운했지만 한편으론 두 분의 바람대로 오빠가 일시적으로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길 바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워낙 자랑스레 여겨온 자식이 저희 집안 장남이었으니까요. 두 분이 실망하시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보기 싫었죠. 오빤 객관적으로 저보다 외모를 아주 잘 타고난 인물이었기에 가만히 있어도 대체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친구 없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불만이라는 걸 품을 수가 없던 입장이었고요. 미친 방황이 끝나길 기다렸죠. 하지만 그 언젠가 가수 조성모가 본인의 최고 히트곡에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했던가요? 그거 아주 명가사였어요. 오빠의 속엔 너무 많은 모습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신만만해 하셨던 건 정반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오빠만의 모습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힘겹게 암과의 사투를 벌여내시고 퇴원을 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한 학년 위의 여학생과 사고를 친 것이었죠. 건희의 모친께서 저희 집에 쳐들어오시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고3 수험생을 망쳐놨으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죠. 당황하신 엄마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자 그분이 열받아서 엄마를 한 대 치시려 그랬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막았고요. 친정 아버지께선 상황을 보시고 놀라 현기증을 일으키셨어요. 저희 아버지 한강 끝내시고 집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화들짝 놀라시며 환자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고 하시더니 허겁지겁 떠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준비해서 먼저 연락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때가 주말 오전이었고 오빠는 공부하러 독서실에 가 있었죠. 연정아, 너 얼른 독서실 가서 네 오빠 데리고 와라. 독서실에 없으면요?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어요. 독서실 새로 끊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거짓말이겠어. 잘 다니고 있겠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집에 큰일 났다 그래. 하지만 제가 옆 동네 독서실까지 가봤지만 오빠는 없었어요. 거기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오빠는 애초에 거기 등록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등록 명단에 이름도 없었어요. 전 집에 와서 사실을 고했고 아버지보다 엄마께서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눈앞이 핑 돈다고 하시며 자리에 드러누셨어요. 초상집을 만들어 놓고서 오빠는 늦은 밤에나 들어왔고요. 아버지께서 눈물의 귓방맹이를 날리셨고 부엌 가위로 오빠의 머리칼을 자르셨습니다. 아버지, 듬성듬성 자르신 건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못생긴 목을 어떻게 밖을 다니란 거예요? 지나치세요, 정말. 나 아버지 아들 안 해요. 친정 아빠께선 울분을 토하시며 잘못보다 한참 부족한 벌을 내리셨건만 친정 오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선 우리 장남에게 악기가 들렸다고 하셨어요. 두 분 다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부모님 말 맞다나. 진짜 악귀가 들린 걸지도 몰라. 사람이 왜 저렇게 됐담? 내 오빠지만 진짜 사고치는 수준이 이젠 징그러울 정도야. 임신했던 그 고3 언니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저도 미칠 지경이었죠. 상대 측에선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신 후로 일도 못 나가신 지 오래였고 병원비로 돈도 엄청나게 나갔는데 이제는 현금 1,000만 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아직 학생이어서 사회인 되려면 한참이었는데 말이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일단은 500만 원부터 건넸습니다. 잔금은 그 언니가 수술을 받든 자퇴를 하든 하여간 뭔가 최종 결정이 나면 건네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언니가 오빠의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근처 학교의 동갑내기였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실토를 하자 그 여자친구가 열받아서 고3 언니를 찾아갔던 겁니다. 야, 늙다리, 네가 내 남자친구 꼬셨냐? 뭐? 늙다리? 나랑 1살 차이면서 나보고 늙다리라니? 말하는 싸가지가 장난 없네. 너 어디 한번 늙다리한테 죽어볼래?
이 내용은 그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무용담으로 알려준 거였고요. 현장에선 무지막지한 육탄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막상막하였다네요. 문제가 있다면 한쪽은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날뛰었으니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고3 언니는 이튿날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난 행운의 사나이가 아닐까? 이야, 500만 원 굳었다. 아버지, 그럼 대신 500만 원 나 주시면 안 될깝시오? 친정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께선 바리깡을 드셨어요. 그리고 오빠를 대머리로 만드셨습니다. 대머리가 된 오빠 장본인보다 엄마께서 더 상심이 크셨어요. 잘난 아들이 듬성듬성 머리를 하고 다녔던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젠 대머리가 웬 말이냐고 하시면서 알아누우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의 기분을 살피면서 아버지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오빠를 감시해 가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죠. 그러는 동안에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당연해졌더라고요. 전 아직 중학생이었는데 온 식구의 끼니를 제가 챙기고 있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더라고요. 전 어느새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는 희생하며 사는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만 치는 오빠를 두고도 부모님께선 앞귀 들린 것만 사라지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소리나 하고 계셨고요. 자꾸만 기대를 못 버리셨죠. 똘망똘망하게 귀여웠던 오빠의 어린 시절만 자꾸만 추억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계속해서 배반한 오빠가 정녕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머리가 된 오빤 고3 수험 생활을 어거지로 책상 앞에 버티며 보냈지만 간신히 그나마 이름난 전문대에 합격을 하자마자 또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아르바이트 한 개도 안 하는 주제에 오만 술자리를 다 나갔고요. 여자친구를 한 번에 2명씩 사귀었습니다. 성적은 개판이었죠. 결국 아버지께서 또 오빠의 머리를 밀어버리셨어요. 술에 떡이 돼서 자고 있던 오빤 일어나서 대머리가 된 자신을 보며 절규했고 얼마 후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만 다녀오면 사람 돼 있을 거야. 군대에서 악기가 퇴치되겠지? 그럼 네 오빠도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하고 잘 지내지 않겠니? 우리 집안 장남 노릇을 든든히 해줄 거야. 저는 고3 수험생이었는데 절 붙잡고 엄마께선 자꾸만 오빠에 대한 각종 하소연, 근심, 걱정, 기대 같은 것들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수험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하신 거냐고 엄마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비록 오빠처럼 괜찮은 얼굴로 태어나진 못했어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예쁨도 꽤 받고 애교 많고 활달한 성격을 자랑하던 아이였는데 도대체 어느새 이렇게 한껏 주눅이 든 아이가 돼버린 건지 스스로도 의문이었고 씁쓸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제 생각이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저도 그냥 오빠처럼 열심히 사고나 쳤어야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제 수능 전날에도 친정 부모님께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데 오빠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저 수능 보는 날이라 지금 이렇게 갈비 먹는 거 아니에요? 모처럼 이런 자리면 오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만 주인공이고 전 뭐 평생 들러리예요? 연정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넌 늘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딸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절대 오해하지 마. 우린 너희 남매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네가 오해하면 마음이 아프지. 아,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아. 네가 오해하면 우린 어떡하니? 내일 수능 잘 보고 대학도 잘 가길 바란다. 든든한 우리 딸 파이팅이야. 저는 왜 두 분이 제 말에 그냥 급히 얼버무리시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그런 서운함을 안고 전 제가 수능을 엄청 잘 봐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전날 갈비를 먹으러 갔던 게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시험 도중에 속이 불편해서 신경이 자꾸 쓰였습니다. 결과는 평소 실력보다 못 나왔죠. 너무 슬펐으나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대학에 도전장을 내밀어 볼 만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선 제가 학비가 덜 드는 대학에 가길 바라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제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염려할까봐 그간 돈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과거만 제가 너무 떠올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집은 형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을 낮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내 덕분에 부모님이 얼굴에 주름 하나 덜 생긴다고 여기면 나쁘진 않아. 서운한 마음은 뒤로 하고 저는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뭘 하나요? 오빠가 다 망쳐놓는데 말이죠. 군대에서 악기가 퇴치되긴커녕 새로운 악기가 들려서 사위에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친해진 인물들이 각자 사업병과 음악병에 걸린 작자들이었던 겁니다. 오빤 웬 외국 음악에 심취해서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음악을 만들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그나마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셨다고 했어요. 저 대목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긍정적인 거지? 다들 이상해. 이러다 오빠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건 아닐까? 난 그 생각이 먼저 드네. 전문대 졸업장을 맞았다고 일단 직장 생활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에 도전해보라는 게 부모님의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대뜸 대출부터 받았습니다.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수제사탕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 사업? 수제사탕? 오빠 진짜 돌았어? 집안 살림 다 거덜내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아이, 우리 집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은행 돈으로 하는 거야. 그니까 우리 집엔 타격 없어. 야, 잔말 말고 네 친구 중에 어디 좀 여성스럽고 귀여운 감각을 가진 능력자 없냐? 수제사탕 홍보하는 디자인을 만들려면 인력이 필요해. 그런 인력은 전문가를 고용해야지. 오빤 발상 자체가 이상해. 그리고 은행동이면 그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다 진짜 망한다고. 야, 너 내가 안 망하기만 해봐. 그땐 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넌 하여간에 오빠에 대한 예의가 없어. 하지만 코가 납작해진 건 오빠 쪽이었죠. 사업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대출받은 금액 이상으로 빚이 생겨 있었고요. 몰래 대출받아서 사업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쫄딱 망하다니 충격받으신 아버지께선 결국 암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오빠란 존재가 저희 집을 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엄마께선 여전히 우리 장남이 정신만 차리면 다 잘 될 거다 이러고 계셨고요. 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부터 했고요. 물론 대학 생활 도중에도 알바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벌고 안 모으면 제 미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직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희 집에 돈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부모님께 들었을 때의 참담함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상황 파악을 냉정하게 마치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번 거죠. 오빤 그런 주제에 반반한 생김새 하나 무기 삼아 여자친구들을 계속 만들며 놀러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선 지난 날을 슬슬 후회하기 시작하셨고요. 돈 벌고 모으고 부모님께 돈 보태고 이런 과정만 반복하며 숨이 막힐 지경이었던 전 제 고단함을 나눠 가지길 자청하는 남자를 만났고 불이 붙어서 결혼에 골인해버렸습니다. 그 남잔 사실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오빠가 처음에 놀러 다니는 재미에 눈에 뜰 때 함께 무리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공부에 매진한 결과 괜찮은 대학을 갔고 그 이후 쭉 성실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오빠의 끝없는 사고뭉치 행각을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통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살짝 덩치가 있었던 그 남자는 마치 곰 같은 인상을 풍겨서 든든하게 느껴졌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졸랐고 얼른 저라도 안정된 과정을 꾸려서 사는 모습을 내심 보고 싶으셨던 건지 두 분은 허락해 주셨어요. 제 결혼식에 건강히 참석해야 한다며 아버지께서도 엄청 힘을 내셨고요. 여기까진 모든 게 좋았습니다. 갑작스런 제 결혼 소식에 당황하던 오빠의 넛빠진 얼굴도 아주 통쾌하게 볼만했었고요. 하지만 세상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내 친오빠를 애초에 나쁜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원흉, 그 일당 중 한 명이었으니 근본이 괜찮을 리가 없는 거잖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법칙은 정말 대단하구나. 아담한 빌라의 신혼집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 처음 한 달 정도만 좋았던 것 같네요. 그 남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습니다. 본인은 양말 한 짝도 세탁 바구니에 직접 넣어본 적이 없다네요. 그럼 그동안 벗은 양말은 어쩌고 살았냐 했더니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몰라? 난 그냥 벗어두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줬는데.
어째서 시어머니께서 일찍이 우라병에 걸려 귀농을 결심하셨는지 전 알 것만 같았습니다. 왜 시누이가 그리고 각종 시댁 친척들이 저를 보며 측은한 눈빛을 보냈었는지 알 것 같아졌어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저에게 항상 좋은 말, 응원의 말만 해줬던 그 남자는 사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입 바른 소리만 대충 폼나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제 가정을 제가 스스로 꾸리고 살고 싶단 욕심에 아둔한 선택을 해버린 제가 바보였습니다. 든든하게 보였던 덩치는 시간이 지나자 거대한 돼지로 보이기 시작했죠. 전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고요. 대체 남편을 맞이한 건지 문제아 아들을 키우게 된 건지 헷갈렸습니다. 오만 뒤치다꺼리를 제가 다 해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결혼하고 반년 만에 거의 10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다녀오기로 하신 날 상태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발걸음을 했죠. 부모님께선 저에게 당신들의 이모저모를 막 늘어놓으셨고 전 다 들어드리며 장단을 맞춰드렸습니다. 늘 그랬던 말이죠. 모든 걸 다 들어드리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식, 제 역할 말이에요. 근데 친정 오빠가 제가 이미 가서 없는 줄 알고 슬그머니 늦은 시각에 귀가하다가 집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허, 너 아직도 안 갔냐?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날이 깜깜한데 여자애가. 오빤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모양새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아? 나보면 잔소리 들을까 봐 그게 걱정은 되셨나 봐? 됐네요. 나 지금 잔소리할 기력도 없어. 가만히 있어보자.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이틀 쫄쫄 굶었을 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왜 못 본 사이에 개뼈다귀 몰골이 된 거야? 부모님도 안 물어보셨는데 사고뭉치, 모든 일의 원흉, 악귀 그 자체인 오빠가 왜 하필 저의 불행을 알아차린단 말입니까? 전 이 상황 자체가 짜증나서 울컥해버렸어요. 물어보면 뭐 어쩔 건데. 오빠가 지난 세월 망쳐놓은 게 몇 개고 친사고가 몇 갠데. 내가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 잡아뜯으며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래? 난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 때문에 웬만한 일은 면역이 돼 있거든. 자존심 상하게도 전 외치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 남편이라는 남자에게 내 초콜릿 네가 먹었냐? 이딴 소리나 들었습니다. 울고 난 제 얼굴은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너무 열받아서 엄청 말싸움을 해버렸죠. 그러자 그 남잔 저를 한 대 치려고 했습니다. 주먹을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다가 이를 갈면서 대신 분풀이로 액자들을 다 깨버렸어요. 전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일부러 새벽같이 출근을 해버렸고요. 근데 오빠가 그 신혼집에 침입해서 술에 절어 늦잠을 자고 있던 그 남자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인들한테 그 남자가 쓰레기라고 소문을 쫙 내버렸습니다. 능력 없는 사고뭉치여도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주변에 사람은 항상 많았던 오빠였기에 그 남잔 삽시간에 자기 회사에도 소문이 다 퍼지게 됐어요. 그 남자가 오빠를 고소한다고 했죠. 콩밥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고소해라. 야, 나는 머리 나빠서 법 그런 거 몰라. 맘대로 해. 근데 이왕 콩밥 먹을 거면 그 이전에 업적을 좀 남기고 싶네. 너 내가 끝장낼 거다. 감히 네가 내 동생을 해골로 만들어? 절대 용서 못해. 너 반드시 내가 끝장낸다. 친정오빠가 답이 없는 사고뭉친 건 그 남자도 알고 있었죠. 무식한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돼서 겁이 난 그 남잔 제발 저에게 이혼 좀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을 했고 그 남잔 멀리 이사를 했어요. 자기 모친이 귀농한 동네로 가서 함께 살겠다는 정보를 마지막으로 들었고요. 세상에나. 잠시나마 제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얼마나 또 고생하며 지내실지 그게 눈앞에 훤해서 제가 다 죄송스러웠습니다. 짧지만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린 후 부모님께선 조금 태도가 변하셨죠. 몸도 안 좋은데 나이까지 많이 먹었다고 스스로 내가 요새 위축 들어 산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 내 자식들 인생 아직 난 책임지고 싶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너무 오래도록 무기력하게 산 것 같다.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지내련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도 따르는 법이겠지. 우리 딸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오로지 이런 것에만 치중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 연정아,
엄마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아르바이트 나가고 있어. 냉면집에서 서빙하는 일인데 몸은 고돼도 보람되더라. 우리 딸 보면서 내 인생 앞으로 한참 창창하게 남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너무 시야가 좁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뭐니.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라고 옛날에 나 잠깐 다녔던 좋은 직장 거기 얽매여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자를 기피해온 건 아닌지 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더 번듯한 엄마가 되도록 할게. 우리 딸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아버지 말씀에도 울컥했는데 엄마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이 올라와서 결국 눈물을 찔끔 보이고 말았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그동안 바란 건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즐겁게 살았던 옛날 그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빠가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게 답답했지만 부모님께서 모처럼 두 눈을 빛내시는 것에 저는 즐거워졌어요. 결혼 생활 실패란 것이 저에게 그늘을 들이울 순 없었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오빤 간혹 음악을 진지하게 하겠다며 작업실 장만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해댔지만 부모님께선 이제 아예 그런 헛소리를 상대도 안 해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또 말아먹든 말든 알아서 실패하고 알아서 회복하라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냉담해진 부모님의 태도에 오빤 놀란 모양이었죠. 반대로 전 즐거웠고요. 힘을 내서 살다 보니 또 인연이 찾아왔어요.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저에겐 도전이었는데 남편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은 입이 짧았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딱딱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살짝 결벽증이 있어서 정리정돈에 능했습니다. 이런 사람 특성상 성격은 조금 예민한 편이었고요. 탄탄한 직장에 재직 중이었는데 업무 스트레스도 잘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면들만 보자면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선뜻 선호할 만한 인간상은 아니죠. 그치만 전 이런 면들과 정반대의 면들만 가진 남자와 장렬하게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자기의 예민한 면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는 저에게 이끌렸습니다. 남편이 친탁을 했는지 시아버지께서 약간 그런 성격이었어요. 딱 봐도 내향적이셨고요. 눈빛에도 예민한 기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반면에 시어머니께선 말수가 많고 호들갑 떨고 이런저런 구시렁거림을 잘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니 옛날에 중매 결혼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다면 과연 두 분이 결혼까지 가셨을까? 과연? 그 점이 무척 궁금했으나 입 밖에 내는 불상사는 저지르지 않았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외탁을 해서 자기 모친과 결이 비슷했고요. 그래서 남매가 안 친했죠. 남편이 애초에 신우를 상대도 안 해줬다네요. 당연히 제가 결혼 전적이 있다는 건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했고요. 제가 꼭 숨겨야 하냐고 하니까 괜히 밝혀서 시끄러워지는 게 상상만 해도 피곤해서 자긴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죠. 시아버지께선 아들이 좋다는데 허락해야지 라며 저를 받아들여 주셨으나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셨어요. 아들 잘 키워서 대학 잘 보내고 직장 잘 얻게 해놨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람. 우리 아들은 이것보단 훨씬 더 잘난 여자하고 붙여줘야 하는데 너무 그저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짝을 이루게 둘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전 순간적으로 이것으로 지칭당해서 좀 황당했어요. 근데 왠지 남편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고 그냥 겸손하고 수더분한 척을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잘했습니다.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단박에 해결을 한 건데요. 이튿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감으로써 모친의 반대표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하시는 사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급성 위경련이 일어났거든요. 시어머니께선 기겁하셨고 남편은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말로 쐐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장애물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으로 시어머니께서 지친 얼굴을 하신 채 저에게 이런 질문까지 하시게 됐었죠. 우리 아들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라서 감당하기 힘들 텐데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네, 그럼요. 전 각종 힘든 상황에 보통 면역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요. 뭐든 꿋꿋하게 잘 견뎌낼 자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왜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 쳤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사실 난 내 욕심에 그럴싸한 집안하고 사돈 맺고 싶었어. 근데 자식 마음이라는 게 내 뜻처럼 안 되네.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겠지. 부모 뜻처럼 자식이 안 된다는 거, 저희 집안에 그 강력한 예시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결코 쉽지 않고 표독스러운 분으로만 봤는데 자식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부모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별로 어렵게 여겨지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 제가 초반에 제 별명 얘기를 들었었죠? 이제 그 대목이 나올 차례네요. 드라마 중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인들과 연락하던 중에 다들 그 드라마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죠. 제목의 뜻은 결혼과 이혼 전적이 있다는 의미이고 제목의 줄임말이 한다다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 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성이 한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혼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지인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한다다가 됐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걸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절 걸핏하면 장난스레 한다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렇게 재미를 들렸는데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 전적이 들통나고 말았단 거예요. 절 그렇게 부른다는 걸 시댁에서 목격한 신우가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자꾸만 깨물었던 겁니다. 언니, 한 번 다녀오셨어요? 왜 오빠가 언니 별명을 그렇게 불러요? 아님 아니라고 정확히 말해줘요. 근데 그냥 말하지 말고 하늘에 맹세하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속으론 얘 왜 이렇게 집요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론 차마 티를 못 냈고 어쩔까 고민하다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어쩌다 보니 짧게 결혼 생활한 적이 있다고 답해버렸죠. 전 제발 비밀로 해달라 그랬지만 입산 신우이는 당장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즉시 발작하셨어요. 이혼 경력이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감쪽같이 숨기고 뻔뻔스레 결혼할 수가 있니? 무섭다, 무서워. 그 앞에서 죄인이 된 전 고개를 숙여야 했죠. 뭐 어쩌겠어요.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들켰다는 걸 친정 식구들한테도 알렸는데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자리를 만들고 싶다 하셨어요. 같이 냉면집에서 일하던 어떤 아주머니의 딸이 새로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마침 시댁 근처였거든요. 개업한 곳에 얼굴을 비출 겸 그때 시어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친정엄마께서 그러시길래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엄마께선 연신 저자세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희 딸이 뭐가 잘못이겠나요? 다 엄마인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죠. 절대 사돈을 기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진작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게 죄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찡했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께서 오빠가 아닌 저를 위해 제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 너무나도 꿈꿔왔던 것이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자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코로나 초창기였는데 엄마께선 정성스레 쇼핑백에 담아오신 마스크도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시어머니께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힘든 코로나 시기에 오픈한 가게였기 때문에 한쪽 벽면에 앞으로 힘내서 장사하라고 글귀를 써서 매물을 붙이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왕 남기고 가자 싶었죠. 근데 친정엄마께서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연정아, 밝은 미래라고 적어야 하는데 밝은 이거 어떻게 적지? 헷갈리네. 머리가 굳었나 봐.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헛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드셨어요. 어머나, 사부인. 실례지만 그건 멀쩡히 교육과정 받고 살아온 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 그런가요? 국민학교만 나와서 그런가 영 미흡하네요. 얼떨결에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답하셨는데 그 자리가 저를 위해 사과를 대신하시려고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워낙 생각이 복잡했던 참이라서 대충 얼버무리는 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대화 부분을 놓치고 말았었죠. 왜냐면 전 엄마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대신 그걸 적어드리느라 바빴거든요. 참고로 엄마께선 한글 맞춤법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영어로 밝은이라는 단어의 철자가 헷갈리셔서 그걸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카페의 컨셉이 완전히 유럽풍이었거든요.
분위기에 맞춰서 영어로 남겨주고 싶으셨던 거죠. 전 엄마께서 시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제 이혼 전적을 용납하신 것과 동시에 절 깔보기 시작하셨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졌죠. 나는 전문대 졸업장 당당히 받아서 내 힘으로 직장 잡아서 월급쟁이 하다 결혼한 거라서 살림이나 줄곧 하다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사돈하곤 같은 여자 입장이지만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사돈 총각이 고졸에다가 그 나이까지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걸 보면 넌 집안에서 기적이었구나. 너 하나 그나마 건사했네. 에휴, 수준하곤.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저를 볼 때마다 해대셨죠. 귀에 인이 박힐 것 같았는데 오빠가 사고뭉치로 살아온 건 사실이니까 이건 진짜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없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일하시던 냉면집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엄청 맛있어서 인기라고 저보고 날 잡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시어머니 모시고 오랬죠. 엄마께선 그곳에서 대우를 잘 받으며 즐겁게 일하고 계셨기에 당신께서 일하실 때 오면 서비스도 팍팍 나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좋아하고 계셨지만 그간 시어머니께서 하도 깔보는 발언을 자주 하셨다는 걸 알고 있던 제 입장에선 약간 떨떠름했습니다. 말씀은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냉면 같이 드시러 가겠냐 여쭈었더니 냉큼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날 잡고 가봤죠. 근데 약속한 시간에 오빠도 왔습니다. 왔다 뿐인가요?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신메뉴를 처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콧방귀를 끼며 앉으셨어요. 아이고야, 한량이라 그런가. 참 복스럽게 먹네. 혼잣말이었는데 당연히 다 들렸죠. 전 입 꽉 깨물고 오빠를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인간이 사고 칠까봐 겁이 났죠. 음식이 나와서 잘 먹던 와중에 엄마께서 함께 자리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방을 뒤지시더니 웬 책을 꺼내시는 겁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특별히 노인네들 한글 공부 다닌다는 곳에서 쓰는 교재 구해왔어요. 그래야 수준이 맞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요? 음, 한글 공부하는 거네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왜긴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아시나 보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돈. 배우면 나이가 없다잖아요. 국민학교만 간신히 나와서 어영부영 살다가 자식들 이만큼 키워놓으신 때에 음식점 서빙이나 하는 거. 속으론 부끄러우시겠지만 당당해지세요. 한글 깨우쳐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사시고요. 수준 높이셔야죠.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다다다 쏟아내셨고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얼른 친정엄마를 살폈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오빠가 테이블 위로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는 게 먼저였죠. 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와? 한글을 깨우쳐? 참나, 살다 살다 나보다 헛소리 잘한 사람 처음 보네. 사돈 총각이야말로 뭔 소리예요? 그리고 어디서 경우 없게 시리 말본셀 그따위로 해요? 가방금 짧은 집안이라고 광고하시나? 무식한 꼬라지하곤 기도 안 차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뭐? 아줌마? 지금 나보 아줌마? 그럼 할머니라 그럴까? 내 동생이 아줌마 눈치 보고 고개 숙이는 모습 봤을 때부터 난 짜증 수치가 만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무식함에 질식되고 싶어서 환장하신 거 아니면 입 다물어요. 안 그랬다간 내 무식함으로 제대로 상대해드릴 테니까. 아, 치. 기껏 냉면 잘 먹어놓고 얹히게 생겼네. 우리 엄마가 바로 그 유명한 이대 나온 여잔데 웬 국민학교 타령이야. 시어머니께서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숙인 후 무슨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이대 나오신 거 맞아요. 작게 말씀을 드려버렸죠. 그러자 더욱 충격받으신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선 그제서야 오해의 근원지를 떠올려내셨고 카페에선 순간적으로 실언을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민망함 가득한 얼굴로 한글 공부책을 챙겨서 자리를 뜨셨어요. 저보고 따라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남았고요. 오빠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오빠가 보인 반응 때문에 제 입이 다물렸어요. 아이,
네가 저 집안 눈치 보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난 네가 어찌됐든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아휴, 사고만 치는 못난이면 말도 못하든가. 말은 잘했어요. 솔직히 친정오빠 덕분에 제 속이 왠지 시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피식피식 웃어대며 마저 냉면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따로 엄마께 연락을 하셔서 사과를 하셨고요. 엄마께서도 오빠의 무례를 사과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선 두 번 다시 제 친정을 얕잡아 보지 않으셨죠. 심지어 그날 이후로 3개월 뒤 오빠가 엄청난 인연을 만났거든요. 음악하겠다고 또 설치다가 새언니를 만났는데요. 새언니는 요새 표현으로 금수저였습니다. 워낙 잘나고 가진 것도 많아서 취미로 음악을 하던 중에 오빠를 만났고 다른 건 몰라도 오빠가 외관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하도 능력이 없어서 많이 말아먹으며 살아서 그렇지 주변에 늘 사람이 넘쳤던 걸로 봐선 인간관계는 좋았습니다. 자기 사람한텐 한없이 관대하고 의리를 지키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났는데 굳이 남편까지 잘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오히려 피곤하겠지. 난 오히려 못난 구석 많아서 내가 더 돋보이는 남편이라면 그 편이 마음에 들어. 새언니는 그런 소리를 하더니 냉큼 오빠를 낚아채서 결혼까지 가버렸습니다. 오빠의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다 듣고도 결혼 결심을 절대 안 물린 새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네요. 그리고 결혼할 인연은 이렇듯 따로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엄청 편안하고 잘 맞았으니까요. 오빠가 부잣집 사위가 되다니. 부모님과 저도 얼떨떨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듣고 턱이 빠져라 놀라셨던 표정이 가장 압권이었답니다. 엄마께서 이대 나온 여자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의기소침해지시긴 했어도 제 오빠가 변변치 않게 사는 모습에 속으론 흥! 이렇게 여기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순식간에 친정 오빠가 대단한 집안의 일원이 된 것에 많이 놀라셨던 것인지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생은 돌고 돌아 어떤 지점에서 빛을 발할지 알 수 없는 놀이기구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